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판사분들이나 검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법체계 상에서는 사기꾼들,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은 유리하게 판단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빌려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떼인 돈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합법적인 대응 방법이겠죠. 최근에는 이제 도덕적 해이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빌린 돈에 대해서 막 갚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쓰고 나중에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어느 정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 사건 접하다 보면은 돈을 빌려놓고서도 약간 좀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소액일수록 갚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소액 가지고 상대 쪽에서 소송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서 돈 떼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돈을 좀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례와 함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씨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회사도 비슷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술자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주변에서 B씨에 대해서는 좀 착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A씨가 B씨랑 아주 가까운 거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친분은 유지하고 있었고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B씨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사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A씨에게도 아내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류를 했겠죠. 왜 이제 돈을 빌려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씨는 B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긴 했어요.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특히 어떤 부분에 넘어갔냐면 병원비로 돈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에 호소를 하니까 A씨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A씨는 아내 몰래 B씨에게 공정증서나 차용증 작성 없이 돈 1억 원을 빌려주게 돼요. B씨가 이제 차용증 쓰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 쓰냐, 어차피 금방 쓰고 금방 돌려줄 거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역시는 역시일까요?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모은 돈으로 원래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도 사용을 해야 했고 집도 마련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돈 쓸 일이 많았는데 당연히 A씨는 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B씨에게 전화를 해도 이제 늘 자기가 좀 이따 연락 주겠다 라고 하고는 이제 회피를 하거나 곧 돈 나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 돈 누가 떼먹냐, 전화 좀 하지 말고 기다려라, 뻔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도 A씨는 조금 더 기다렸어요. 알고 지내던 부분도 있었고 평판이 있었기에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평판이란 것도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지만 어쨌든 B씨는 돈 떼먹을 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돈 앞에서 사람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가만히 있는 A씨에게 B씨가 먼저 연락을 할 리도 없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 A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다른 지인들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B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거였어요. 그리고 급전이 필요했던 이유도 이제 알게 되는데 B씨가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던 투자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려고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소문이지만요. 나에게는 이제 아이 병원비가 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살다 보면 돈을 떼이는 경우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되도록이면 빌려주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정에 호소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건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이 접하는데,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 그리고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정증서랑 차용증 작성인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정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냉혈한 소리를 들어요. 한마디로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세상인 거죠. 변호사들이 활동을 할 때 이제 사전에 자문을 받는 이유가 뭘까?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혹시 예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피하려고 하는 상대방 채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갚을 생각이 없거나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인정에 계속해서 호소하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당연히 언제까지 갚을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시고요. 명확한 어떤 기일을 정하시고 이자율을 반드시 정하시고요. 이자 제한법상 지금 현재는 20%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고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걸 하시는 게 좋냐면 사용 목적이나 돈을 무엇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기재하고서 돈을 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형사고소에 요긴하게 쓰이게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쓰는 목적이나 돈을 빌리는 목적, 돈을 쓰는 용처 이런 거를 이제 써놓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작성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빌려가는 목적 등에 대해서 적어도 돈을 빌려줄 때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통화를 하고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녹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돈을 건네주면서 그때 녹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신상을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보증인으로까지 세우면 더 좋은데,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 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디 급하게 돈을 써야 되거나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거나 뭐 갑자기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 돈을 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은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 통장을 이용하거나 뭐 가족 통장을 이용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뭐 협의 이혼을 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고소나 법적 조치,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다른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변 지인들, 특히 아주 가까운 가족들의 신상을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파악을 해놓으시면 이 사람에게 소송을 걸 때 나중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만약에 가능하다 면 보증인으로까지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건 보증 계약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나 차용증에 당연히 그 사람의 도장까지 찍혀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오지는 않겠지만 담보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신상,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신상이나 주소, 신상을 확인을 하고 보증인을 세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서류로 남겨놓고 이제 담보까지 잡고 있는 게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로 전달을 한다. 이것도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현금으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ATM기에서 뽑아가지고 직접 돈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돈으로 주실 거라고 하면 당연히 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녹음이라도 유도를 해서 내가 돈을 저 사람한테 건네줬다라는 부분을 녹음이라도 해놔야 돼요. 근데 이미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 연락도 잘린 상황이 많아지면은 영수증 받거나 계좌이체로 전달하신 게 아니면은 돈이 제대로 갔다라는 부분도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지켜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러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호구가 된다는 건데, 금융기관이나 추심회사 쪽에서 할 때 그나마 채무자가 돈을 꺼내는 이유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채권자에게 곱게 돈을 주는 채무자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A씨 사례처럼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건 진행하다 보면 몇 억을 뜯기셨어요. 그래서 형사조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해봤자 소용없고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예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치도 안 하면 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사례를 1억을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소송을 했을 때 받을 확률이 50%다. 그러면은 기대치가 예를 들면 변호사 보수로 쓰고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받을 가능성이 한 5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예 안에서 1억을 잃는 것보다는 받을 가능이 50%라도 있다면 소송을 제기를 해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이든 형사 고소든 어쨌든 진행을 하지 않으면 받을 가능성 어차피 제로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이런 경우도 많이 접해요. 이 돈을 빌려주시거나 투자 사기를 당하실 때는 생각보다 고민 안 하고 몇 억씩 턱턱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상하게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소극적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면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아예 이제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를 못해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 어차피 소송에서 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시면 아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중에 없어져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승소를 하면 적어도 상대방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재산조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판결문 가지고 부동산 재산조회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상대방이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여러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가족 명의로 산다 그러면은 가족 명의를 빌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민사소송을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회생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형사고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상대방이 들어가게 되면은 형사고소를 해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일반 민사채권이 돼서 못 받아버려요. 제가 아까 사용 목적 등에 대해서 사용증이나 적어도 녹음을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회생 파산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면 돈을 1억을 빌려갔는데 다른 용처에 사용을 했다. 이런 게 밝혀지면은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감안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적어도 조치를 취하는 게 그래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 사기죄에서는 변제 의사랑 변제 능력을 봐요. 내가 원래 갚을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것이다. 이러면 사기죄가 인정이 잘 안 되고요. 만약에 돈을 거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용 목적도 속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회생파산 관련해서 생각이 드는 게 회생파산은 결국에 법원의 마음대로 채권자가 받을 돈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파산은 아예 거의 사실상 못 받는 경우니까 안 줘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업계나 법무사업계에서 회생파산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기도 하니까 아주 엄밀하게 이제 빚이 생긴 이유 같은 거 좀 분석을 해서 인용을 엄격하게 하는 게 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고로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채무, 돈이 뭐냐면 세금, 벌금, 과태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기죄 같은 게 인정이 돼서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 양육비, 월급, 퇴직금 등입니다. 혹시 이런 게 밀리셨는데 상대방이 회생 파산했으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회생 파산이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선 피 같은 돈을 사실 날리는데 이런 걸 이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죽을 때까지 떼인 돈 받아내려고 쫓아다니시려고 하면은 10년에 한 번씩은 소송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판결을 받아놨어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은 10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조회해보고 다른 재산도 조회해보고 계속해서 이거 반복하고 뭐 통장도 잡아보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전세 사기인데 소유자의 재산 다른 거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한 번 판결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년이 넘기 전에 또 소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 요즘에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좀 재산을 들고 계시다가 자식들은 완전히 개판이지만 부모님들은 돈 들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니까 이때 재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고요. 금융기관처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이제 청구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이래야지 이제 사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돈을 안 빌려주시는 게 답이긴 합니다만 이미 빌려주셨다면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다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맨날 전화하고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하는 사람에게 돈 줄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돈 줄 가능성이 높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